여러분 이제 누구랑 좀 비교해서 선생님이 내실 수가 있냐면 소설가 두보씨의 일일이랑 좀 비교해서 문제 내실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서술상의 특징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이제 주제,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사건이 연결이 돼. 그래서 그 사건, 여러분 소재에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상징성들을 기억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중이의 태도랑 군의관들의 태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제목에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내가 만약에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부상병들을 뒤로 얘들아 빼내는 작업을 후송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이게 사전적 의미지만 군인들은 자기 병원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로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귓병을 앓는 성중이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병원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후송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그냥 사전적 의미나 작품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겠지. 자, 이 후송 과정에서 성중이가 뭘 얻게 됐냐면 여러분 사실 상처를 받는 거야. 나는 진짜 아픈데 계속 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 나는 아픈데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지를 않아. 그러면 이 군대에서 얻게 되는 정신적 상처. 자, 이 상처랑 성중이의 진실. 여러분 성중이의 진실이 뭐냐면 진짜 귀가 아픈 사실. 그 귀가 아픈 걸 사람들이 다 얘들아 묵살을 해버려요. 그러면 군대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한 개인의 진실을 묵살하는 군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비인간성을 비판을 하는 거야. 비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아래 이제 전체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전체 줄거리에서 여러분 지금 성중이는 빈깡통을 총으로 쏘고 나서부터 계속 귀에서 막 소리가 막 들려. 원래 아프기도 했지만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다 귀가 아픈데 참모장 명령으로 뭘 하냐면 여러분 복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 군대라고 하는 곳은 내 개인의 아픔을 안 봐도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저 아파요 저 보건실 갈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보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곳은 한 개인의 아픔보다 군대 조직이 우선이야. 복종부터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자, 군대라고 하는 공간은 이 개인의 고통에 얘들아 뭘 하냐면 무관심한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군의관을 2명을 만날 거야. 자, 첫 번째 군의관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본문에는 주지 않으셨고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전체 줄거리에서 첫 번째 군의관은 절차, 형식, 권위를 중요시 여겨.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당신이 귀가 아픈 사실을 증명하려면 다른 군의관한테 증명받고 오세요. 자기가 군의관이니까 증명해주면 되잖아요. 그 증명해오라고 해. 그래서 이 성중이가 청력표를 이렇게 막 주거든? 자기가 진짜 받아온 거를. 그래도 막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되게 권위주의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러분 후송 분류 판정을 받고요. 결국은 의무 참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러면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병원으로 또 후송이 되고 나서 성중이는 그곳에 다시 한번 선입관을 갖고 있는 2번째 군의관을 만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주신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군의관도 사무적이야, 회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이런 관료주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관료주의적? 너무 체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 여러분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따라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 것. 군대에서 얘기하는 게 관료주의적인 거야. 개인의 고통을 깊이 있게 생각해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군의관하고 2번째 군의관은 선생님 특성을 쭉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거의 어때? 비슷해. 맞아. 그래서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공간은 이 2 군의관을 통해서 군대는 한 개인을 이렇게 묵살시키고 얘들아 개인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내가 아픈 걸 여러분 군의관이 밝혀야 되잖아요. 내가 아픈 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중이는 병에 대한 진단 결과를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자, 그런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험이
이런 바로 옆에 선생님이 군대라는 공간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의미들 여기 선생님 지금 밑줄 친 게 바로 요거거든 얘들아. 여기 지금 밑줄 쳐놨던 거. 자, 개인의 얘들아 뭘 무시하면 보통 무시하잖아요. 자,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공간은 개인하고 조직이 있으면 뭐가 우선시가 되는 거야? 조직이 우선시 되는 공간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아프면 군의관이 해결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또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그렇지. 그래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호 간에 여러분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아프다고 하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군대는 믿어주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라는 공간의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본문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보세요. 그런 증상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럼 여러분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 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근데 여러분 성중이는 여러분 선생님 이거 귀병인데 선생님이 시옷이라고 써가지고 오타야 아니라 자, 희귀병인 여러분 티나이투스라고 하는 귀병을 앓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희귀병이니까 그걸 군의관이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성준이가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타인이 얘들아 쉽게 얘들아 이런 희귀병은 찾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이 쉽게 진단하거나 타인이 여러분 쉽게 지각하기 어려운 병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속한 군대라고 하는 사회에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뭐냐면 얘들아 뭔가 이제 이 신뢰도가 잘 쌓여져 있으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뭐 얘들아 이제 선생님 저 오늘 뭐 해서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얘는 원래 잘 해왔으니까 그러면 믿어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뭔가 신뢰관계가 잘 안 쌓여 있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걸 믿어주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준이의 병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성준이한테만 안 믿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안 믿어줄까요? 다른 사람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공간은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곳이네. 그래서 사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곳이다. 사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곳이다. 자, 그러면 좀 보자. 이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얘들아 뭐 이렇게 우리 이런 표현을 써. 어떤 조직의 청렴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해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서 이 조직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 조직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준이의 행위를 통해서 이 당시 1950년대 우리나라의 군대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곳이었구나. 그곳의 모습과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20개월쯤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20개월 어떻게 시작됐죠? 그러면 여러분 성준이가 몇 개월을 여러분 계속 아파왔던 거예요? 20개월. 그러면 여러분 20개월은 거의 2년에 가까운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20개월의 의미는 성준이가 처음 귀병 발생 시점과 군의관과 대화 시점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냐면 지금 현재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 20개월인 거야. 자, 성준이가 귀병으로 얘들아 되게 오랜 시간을 여러분 고통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네. 근데 다시 이 성준이의 고통 호소가 여러분 사실 이번 한 번만은 아니었잖아. 이미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군의관한테도 검사를 받았었잖아요. 이게 두 번째 군의관이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군대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 묵살되어 왔구나 고통이. 그거를 암시해주는 단어야. 자, 그 다음에 총을 쏜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가에서 소리가 나는 건 이때부터라고 하는데 이 군대 지금 뭐라냐면 45권총으로 3박스를 얘들아 총을 다다다다다 계속 쐈대.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지금 3박스나 얘들아 이 총을 쏘고 있는 건 총열도 과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쏘아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조금 이따 볼 거라서 위에 거부터 밑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무엇이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버린 빈 깡통이 하나 뒹굴고 있었죠.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총을 쏘는 경우는 대부분 뭘 하냐면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적군과 싸울 때 총을 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총을 쐈다는 거야. 왜 총을 쐈냐면 그 빈 깡통을 보고 있는 순간 그걸 없애버리고 싶었대. 버려져서 뒹구는 빈 깡통이었는데 그걸 향해서 연창 계속 탄창을 갈아 끼우면서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예요. 탄환이 떨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피로가 온몸을 습격해온대요. 여러분 총을 쏴보면 선생님도 안 쏴봤지만 총을 쏘면 이 반동 때문에 여기 어깨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아프대요. 한 번 쏴도 얘들아 울린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아까 150발을 쐈다고 했거든 연속으로.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얼마나 여기 아프겠어. 그러면 여러분 총을 쏘고 나선 여러분 신체적으로 되게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총 왜 쐈냐면 마음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총을 쏘고 나서 여러분 내가 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너무 말짱해지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맨 위에 얘들아 요거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군대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를 많이 받았으니까 총을 쏴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게 컸겠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얘들아 우리 빈 깡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빈 깡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준이가 얘들아 지금 너무 의미 없이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텅 빈 삶,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 군 생활로 너무 스트레스를 아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진 내면을 텅 빈 깡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이제 황폐해진 내면을 향해서 계속 총을 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과한 사격 행위의 의미는 총을 쏘니까 얘들아 아까 어떤 정신적인 뭘 느꼈다고? 쾌감. 정신적 쾌감을 느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조직에 대한 군대에 대한 어떤 울분을 해소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 분노라고 학교 선생님께서는 분노라고 써주시니까 선생님 분노라고 썼지만 사실은 감정을 해소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빈칸 다 채웠으면 여러분 9번째 문장 가세요. 격발의 반동은 쾌감을 주었다. 충격이 어깨에 전해질 때마다 쾌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상쾌한 고통이 여러분 자 상쾌한 고통은 약간 무슨 표현이 나는데? 폐기물 역설 맞아 말이 좀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역설이 여러분 지금 이 화자한테는 여러분 이 성중이한테는 해당이 돼야 돼요. 해당되죠? 여러분 상쾌한 정신적 쾌감 고통은 육체적 고통. 자, 더 짜릿하게 전신을 파고들었는데 격발할 때마다 총구와 깡통은 동시에 튀어올랐다. 격발은 반복됐고 쾌감도 따라 올라갔다. 탄환이 떨어지다 격발은 그쳤고 갑자기 피로해졌다. 빈 깡통은 보기 흉하게 이지러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 선생님 네모 표시해 놓은 부분 있잖아. 서술 방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서술자가 총을 쏘는 동안에 성중이의 뭐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내면. 맞아. 그러면 내면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총을 쏠 당시의 상황에 여러분 지금 이 성중이가 완전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서술자가 제시를 해준 거야.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도 알고 인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시점을 쓰고 있는 걸까?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써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알겠지만 누구의 시선에서만 서술할까요? 성중이. 그러면 여기서 초점하자가 누굴까? 성중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소설가 구보씨의 일에 나오는 시점이랑 비슷한 거 알겠지?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랑 시점을 묶어서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문체를 볼 건데 선생님 지금 9번째 문단 줄 이렇게 네모 표시해놨잖아 얘들아.
문장의 길이를 한번 봐볼래? 문장, 한 문장의 길이. 어때? 짧아. 엄청 짧거든 얘들아.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짧은 게 반복되면 이걸 우리 무슨 문제라고 해요? 간결체. 그치? 자, 그러면 간결체를 사용을 하는데 간결체를 사용하면 여러분 속도감이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그렇죠? 그럼 자, 여기서 속도감이 오르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 성중의 심리가 뭐냐면 쾌감을 막 고조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쾌감의 고조, 감정의 고조를 여러분 이 문체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내면, 성중의 내면을 서술을 해주다가 그때부터 소리가 계속해서 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군의관이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성중의 내면에 지금 집중해 있던 서술자가 여러분 이제 누구를 서술하냐면 다시 현재, 현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중이로 하여금 내면 의식에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현실로, 그치, 돌아오게 하는 군의관의 말이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구보시 1일에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 얘들아? 소설가 구보시 1일에서도 소설가가 계속 얘들아 구보가 뒤로 가면서 자기 혼자 의식의 흐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친구랑 밥 먹으면서도 얘들아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다방에서 친구 만났는데도 계속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얘들아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게 친구들의 말이거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돌아오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군의관이 물어보니까 그렇다. 성중이는 자신의 시선이 상대방이 아니라 약장 위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 약장 위에 약병을 보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 성중이는 텅 비게 얘들아 아무것도 저 멀리를 응시하고는 있었지만 저걸 보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 멍 때리면서 마음에서는 뭘 생각해서 계속 총 쏜 걸 생각했었던 거야. 그러면 성준이가 군의관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뭐에 얘들아 몰두하고 있었냐면 내면에, 즉 이 내면이 여러분 뭘 쏘는 행위, 총 쏘는, 그치, 이 행위를 회상하는 거에 몰두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부분 갈게요. 14번. 자 그때부터 쭉 처음에 귀가 먹먹하게 소리가 났습니다만 사격계에 의뢰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2, 3일에 한 번씩 훨씬 작아졌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 총소리 엄청 큰 소리가 들으면 여기 계속 그 잔음이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게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고 계속 소리가 이어지고 왔잖아. 그게 20년. 여러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얘가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여러분 군의관이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일종의 신경외상이다. 왜? 총을 아까 몇 발 쐈다? 150발을 쐈으니까 너는 그냥 신경외상이야. 그건 포병장교에서 많이 나타나. 포병장교는 대포 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러면 군의관은 포병장교에게 흔하게 있다고 하면서 성중이가 겪는 고통은 희귀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그냥 트라우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성중이의 얘들아 그 희귀병 있지. 자 성중이의 이 희귀병이 얘들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포병장교에서 다 있는 거고 그냥 이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주어져 있는 형식대로만 진찰을 하고 있거든요. 형식대로 진찰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군의관 얘들아 그냥 이렇게 진단도 내리면서 정확한 진단을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것 같아 라고 한 다음에 진료일지를 병상일지를 덮어버리는 거야. 병상일지를 덮는다는 건 더 이상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진료를 끝내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성중이는 이 아픔은 진단, 그 희귀병을 여러분 군의관이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의 얘들아 어떤 결과, 의사로서 얘들아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알아내지 않아. 책임이 없어.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적당한 치료법도 없어요. 약물도 없고 오디날이라고 하는 약이 시장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거 별로 신통하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성중이 병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이런 약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약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진정성 있게 보이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별로 효과 없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치료법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중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로 바람을 넣어서 코로 빼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1번에 군의관이 뭐라고 하냐면 통풍 치료요. 아유 그것도 자신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아유 그것도 별로 해보지도 않고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또 회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별도리가 없으면 그거라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누가 그걸 이렇게 권유하냐면 성중이가 자기 스스로 계속 권유를 하는 거야. 이러면 아까 성중이가 계속 자기 병을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증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치료법도 자기가 찾아오고 자기가 증명을 하는 거야. 자, 한 2, 3개월 계속하면 나아질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던데 거기서 자, 이러면 성중이가 수도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야. 왜냐면 여러분 이 후송이 된 수도병원에서만 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수도병원에서만 통풍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송을 하길 원하는 이유는 그 치료를 여기서밖에 안 하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당시에 어떤 상황을 하나 더 엿볼 수가 있거든. 그럼 모든 여러분 군대 병원들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치료 못 하는 게 많은 거야? 못 하는 게 많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당시 이 군대 병원 군대 병원 자 군병원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냐면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구나. 이걸 여기서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얘들아 성중이의 병에 대한 군의관의 태도가 지금 나왔거든. 군의관의 태도 한번 봐볼게. 자 그 태도가 제일 잘 드러났던 여러분 문장 고르세요 하면 이 두 문장인데요. 여러분 군의관이 이렇게 얘기했어. 일종의 신경해상이고 포병장도에게 잘 보여졌다. 자 이건 성중이가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아까 어떤 식으로만 대했다고? 사무적으로 회의적으로. 선생님 여기 사무적이라고 쓸게요. 자, 통풍 치료요? 그건 자신 있는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치료에 대한 회의감을 보인다. 그러면 개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는 이 군대 조직에 뭘 잘 보여주고 있냐면 관료주의적. 그러니까 위에서 아니면 아닌 거야. 이 군의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관료주의적 태도가 잘 드러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관료주의적.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후송이 되기는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산책하거나 라디오 듣고 책 읽으면서 좀 보내다가 근데 후송을 기다리다가 후송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후송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산책을 하고 어딜 가냐면 여러분 이 자신이 경험한 곳으로 회상 자기의 경험한 거를 회상하기 시작을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후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수도병원 있잖아. 아까 가고 싶었던 거 거기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상관없는 군대병원으로 후송이 돼요. 마지막 결과는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보자.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무언가가 그를 계속 눌러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르는 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성중이가 얘들아 내면이 계속 뭔가 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이유 모를 불안감과 이유 모를 뭔가 얘들아 뭔가의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성중이는 여러분 지금 후송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후송이 수도병원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요? 불안정한 상태가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자,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군악군을 메고 한 칸 한 칸 정확하게 메어 나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군대 끈을 묶는 이유가 신발을 묶는 이유는 뭘 하려고? 산책을 준비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인에도 산책이 나오지 않아 얘들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에서 산책은 산책자 모티프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 사람이 소설가고 산책자 모티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관찰하고 다니면서 세태를 보여주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는 소설가 구보 씨랑 다를 거란 말이야.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산책은 여러분 소설가 구보 씨 일일의 산책과 다르다. 이거와 다르다. 자, 국도 건너편 멀지 않은 곳에 도봉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성중이는 거길 향해 걸어갔다. 지프차가 달려오고 그 뒤에 숨어서 새까맣고 납작한 고급 승용차가 슈. 이러면 왜 고급 승용차가 소리가 없이 나가볼까요? 고급이니까. 그렇지. 이러면 되게 조용히 쭉 지나가고 군용 트럭은 소리를 내면서 질주해 갔다. 선명한 색채로 채색된 버스가 머리를 내면서 거기 나타나서 거대한 차체를 끌고 둔중하게 달렸다. 성중이는 도봉산 입구께로 접어들었다. 그럼 자, 여러분 도봉산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걸어갔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 공간의 이동, 그치? 자, 여러분 공간의 이동도 나타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라보는 여러분 이 차들 여러 개 지나간 거 알겠죠? 그러면 자신이 본 차를 이러면 어떻게 달렸다, 무슨 색깔이고 어떤 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 묘사를 해, 그치? 본 차를 묘사하고 있는 거야. 차량은 계속해서 달려오고 달려갔다. 그 중에서 그의 주의를 끈 건 버스를 앞질러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이 3쿼터 한 대였다. 여기 선이 위로 올릴게. 자, 이 3쿼터에 얘들아 지금 이 성중이가 뭘 했대 얘들아? 주의가 집중이 되었대. 그러면 왜 주의가 집중되었는지 뒷부분 보고 빈칸 채울게요. 역학적 균형이 잘 잡힌 중심이 나는 신형 미군 4분의 3 톤차였다. 자, 성중이 옆을 지날 때 이 운전대 옆에 하는 흑인 병사가 손을 막 창밖으로 흔들면서 막 인사를 하고 가더래. 차는 이 빨리 작아져 갔다. 이러면 왜 빨리 작아져? 그만큼 빨리 달렸다. 그치? 자, 성중이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사라져가는 이 차의 꽁무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차는 마침내 나지막한 언덕 너머로 자지러져서 갔다. 그 말은 여러분 차가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건 차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무슨 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3쿼터 차라고 하는 이 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중이는 17번 도로에 험한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던 첫여름이었다. 여러분 이게 언제를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딱 어디서부터가 현재냐면 지금 산책하면서 여러분 27번까지가 현재고 28번부터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야.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과거에 대해서 떠올랐을까? 이것 때문이야. 맞아. 이것 때문에 얘들아 과거가 회상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거의 매개체냐면 회상의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된다. 자, 등 뒤에서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가벼운 원동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여러분 저 멀리서 차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는 길가에 비껴서서 차를 기다렸다. 편승해 가자는 신산이었다. 그럼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중이가 차를 기다려서 차에 얘들아 내가 좀 차고 가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산모퉁이를 지나서 여러분 이 원동기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는 건 가까워졌다. 그치? 내 근처로 차가 달려왔다라는 뜻이잖아. 멀리 있던 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가 작은 진차. 여러분 이 진차를 3쿼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가 바로 3쿼터를 만났던 거야. 그러면 왜 현대에서 여러분 현재에서 3쿼터에 반응했는지 알겠지? 과거랑 똑같은 차를 보니까 얘들아 그게 생각이 났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우리 구성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현재에서 여러분 과거로 가잖아요. 나중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죠? 그럼 이거 무슨 구성을 갖고 있어야 돼? 역순행자, 그렇지. 역순행자 구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당연히 달라지겠지. 왜냐면 현재에서 과거로 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간도 아까는 여러분 내가 도봉산이었는데 여기는 여러분 지금 17번 국도라고 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모두 다 변한 지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배경의 전환을 통해 이 말 들어가면 맞아 틀려요? 배경의 전환을 통해 맞아요. 배경의 전환을 통해 여러분 이 사람이 느꼈던 과거에 경험했던 걸 떠올리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성중이가 손을 쳐들었다. 왜? 태워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죠. 자 차는 속력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운전대 옆에 앉은 준이가 손을 가로지으면서 거절했다. 창문으로 이렇게 했대. 못 태우고 간다 이 말이죠. 차는 바람 소리를 내면서 성중이를 지나쳤다. 그때 성중이는 뭘 생각했을까? 이거는 여러분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말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서술자가 아니라 고전소설에서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여기가 서술자의 개입이야. 자,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끝나고 그 부비가 있는 산모투기로 차가 자취를 감출 때까지 10초 이내였다는 거야. 아주 잠깐 사이에 그동안 성중이가 마음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하냐면 독자한테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거든? 얘도 서술자의 개입이야. 자, 여러분 우리 이건 조금 그 소설가의 구보시일이랑 좀 다르다. 둘 다 여러분 제한적 전제작가 시점을 쓰지만 여러분 소설가 구보시일이는 진짜 구보시의 내면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근데 여기선 성중이의 내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성중이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서술자 개입을 써. 이거는 여러분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성중이가 군용차를 얘들아 뭐 했을 거라고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냐면 저주했어. 바람에나 빠져라. 약간 여러분 나를 놓고 가다니 에휴 망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성중이 자신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왜?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10초밖에 안 되었으니까 차가 구비를 돌아서 사라진 것과 거의 동시에 하얀 먼지가 쭉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사라지자마자 뭐가 일어났냐면 사고가 난 거야. 너무 순식간이었던 거지. 그래서 성중이는 10초, 10분, 9분도 할 수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왜 시간을 구분할 수가 없냐면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차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시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여기 이렇게 바퀴 이렇게 다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4개가 보였던 거야. 저 내 다리 선에 네모 표시해놨거든. 그러면 여러분 차가 뒤집혀질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고는 여러분 되게 크게 났다라는 거 알겠지? 차 사고가 크게 났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 장면이 성중이한테는 다시 또 과거를 또 회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네모 표시해놨어. 자동차 4바퀴가 허공에 떠 있는 건 너무 충격적이었다. 어디선가 치는 소리가 났고 우거진 풀속에서였다. 부상당한 사병이 신음하는 주위를 업고 기어 나왔다. 누워있는 차가 가리키는 방향에 미군의 작은 진차가 또 달려온 거야. 성중이는 그 살아있는 차를 세웠어요. 여러분 차가 어떻게 살아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고가 안 난 저쪽에서 오는 미군 차를 세웠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상자들을 빨리 옮겨야 되니까 이 미군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부상자들을 위해서 미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미군은 사태를 이걸 파악을 하고 그러고 그들을 싣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맨 처음에 적십자가 눈에 띈 건 여러분 이 적십자가 요거거든.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 표시 잘 안 쓰지만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병원은 무조건 초록 색깔로 이렇게 이거 적십자 표시야. 그러면 이거는 병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병원으로 그들을 운반을 했다. 자, 운전대 옆에 앉아있던 중이가 제일 중퇴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중이가 아까 나한테 어떻게 했던 사람이야? 거절했던 사람이었거든? 그러면 여기 이 중이는 성중이에게 성중이를 거절한 사람. 자, 그래서 민간인 의사는 중이의 장업고 소매자라를 어깨까지 가위로 베었고 중이는 소리쳐서 아픔을 호소했다. 성중이는 그걸 보고 아니 듣고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위에서부터 아까 차오는 소리, 그 다음에 차가 사라지는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신음 소리, 그 다음에 내 다리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습들, 무슨 이미지들 두 개를 되게 많이 써요? 시각, 청각,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이 성중의 내면을 계속 표현하려고 해. 선생님 여러분 빈칸 안 썼거든 얘들아. 그래서 옆에다가 얘들아 이 작품은 시각하고 청각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사용을 한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상황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중의 내면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번을 한번 봐보자. 여러분 아 라고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이 신음소리는 누가 내는 거냐면 사고당한 중이가 내는 소리겠지. 그래서 여러분 내는 여러분 고통의 소리야. 아파서 내는 소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중이가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혹은 내가 저 사람한테 태워달라고 하면서 거절당했을 때 어휴 바람이나 빠져라 이런 여러분 저주를 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중이의 죄책감을 유발을 하고 있는 소리고요. 이게 모두 다 무슨 이미지로? 청각적인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 자, 그럼 여러분 청각적 이미지가 왜 성중의 내면 제시하고 있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 소리는 성중이가 연대본부에 가는 도중에도 그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가도 계속 그 소리가 잠재가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신음소리가 진짜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트라우마, 그치 정신적 충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성중이는 그걸 강력히 부인을 해. 여러분 그것이라는 건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뭐 때문에? 저주 때문에. 자, 그는 소리 없이 계속 외쳤다.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여기 갑자기 여기서부터 성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로 표현해 얘들아? 나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있죠. 자, 이 부분까지 얘들아 어떤 서술 방식을 쓰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뭘 사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 아니었다. 더욱 아니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근데 여러분 그 소설가 구보시 1일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단어들 나오지 않아요? 반복을 사용해서 구보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자신의 상황과 내면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보여주냐면 나 때문인가? 아니야 그건 나 때문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점점 벌써 말 줄임표를 써. 맞아. 그래서 말 줄임표를 통해서 죄책감을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 이것도 소설가의 구보시 1일에도 똑같죠? 소설가 구보시 1일도 말 줄임표를 통해서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중이의 여러분 시선에서 성중이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중이의 내적 독백으로 인물의 심리를 보여줘. 그러니까 즉 여러분 전지현 작가 시점이니까 이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다는 거 알겠죠? 자, 의문용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선생님 네모 표시한 부분에서 그렇게 달리고서 사고가
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게 의문문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속도로 달렸으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었다라는 의도였어. 이 말은 저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사고가 난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차 때문이야. 이러면 지금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의문형을 사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여기 네모 표시에 얘들아 각각 여러분 표현법, 반복, 말줄임표, 그 다음에 내적 독백, 그 다음에 얘들아 합리화, 미안해, 의문문 이렇게 얘들아 어떤 표현법을 통해서 감정이나 상황 드러내고 있는 거 알겠지? 매칭 잘 시켜줘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그렇게 열심히 주장한 거 보니까 설득된 것 같기도 하더래. 그럼 여러분 이 설득됐다라는 건 사고가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무엇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다라고 부주의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부주의. 자, 그러나 마음 한구석 자리 잡은 이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 허전함은 정통으로 찔렸다. 이러면 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냐면 합리화도 하고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사람인지라 계속 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잘못인가? 그치, 내 죄책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말 바꿀게요. 자책을 하는 자책감. 죄책감, 자책감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대 작전과에 돌아와서 그가 그 사고 얘기를 개강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병이 무심코 짓거리던 마음을 그 사람이 아팠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때렸다. 이러면 성준이의 아픈 데가 뭐였냐면 이 군용차를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했지? 저주를 내렸잖아. 그 저주를 한 자신의 속마음을 한번 때렸다는 거예요. 자, 왜 때렸냐면 성준이님을 안 태워줘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났네요. 사병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병은 성중이의 죄의식을 계속 강조했던 거야. 널 안 태워서 저주를 내렸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걸 계속 상기되게 만든 거야. 그런데 이 모습에서 이 사병도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나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괜찮아요? 맞아. 그 사람들 괜찮아요? 그 사람들 정말 큰일 났네요. 혹은 성중이님은 안 다치셨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하냐면 에휴 잘 됐네. 너 때문에 안 된 거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되게 비인간적인 사람이야. 비인간적인 여러분 성격 이걸 다른 말로 비정하다. 사람의 인정이 없는 거야. 인정 없이 비정하게 얘기하고 있다. 거기다 사병이 얘들 사람 아팠는데 저 어떻게 한다고 사람 다쳤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사이코패스는 아니어도 그 정도 얘들은 아니까 너무 사람한테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성중이는 웃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지. 죄책감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한 거 봐보자. 성중이가 사고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자신이 만약에 군용차를 얻어 탔다면 자신에게도 사고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생겨난 사고라고 하는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읽어볼게요. 선생님 본문 읽을게요. 자, 폭발 사고는 교통사고보다 더 참혹했지만 그러나 그가 보아온 어떤 사고도 여러분 그 어떤 사고라는 건 군대에서 있었던 그 전쟁을 하거나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보다도 이번 거가 뭐냐면 이번 차 사고만큼 충격적이었던 게 없다는 거야. 그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속도와 정지의 결정적인 대조도 있었고 여러분 이 속도와 정지의 결정적 대조라는 건 속도를 너무 빨리 달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를 너무 빨리 달렸으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냐면 차의 어떤 부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정지를 했다면 만약에 얘들아 그 차가 정지했다면 이라고 하면 내가 탔다라는 거잖아. 내가 탔었다라면 이거야.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건 사실 자기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 저주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찼더라면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거야. 자, 그 차에 편승했을 경우를 상상하게 되었는데,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세요. 사고자들과 동일시되는 의식도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동일시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도 차 사고가 날 수 있었다. 자기도 차 사고가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마치 죽음이 그를 스치고 간 것처럼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자, 근데 그 충격의 원이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들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자식들 꼬라박아 버려라 이런 그 차 도랑으로 빠져라 뭐 이런 저주를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게 실현된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군용차 사건에서 성중의 인식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군용차가 자기를 거절하고 지나가서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저거 꼬라박아라 라고 하는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대로 얘가 정복이 되어서 그대로 중퇴. 지금 봐봐. 꼬라박아 버려라 라고 하는 거는 차가 진짜 뒤집어지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차가 그냥 쾅 부딪혀서 이렇게만 사고가 났어도 죄책감이 좀 덜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저주 내린 게 뭐야? 진짜 뒤집어져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말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5번 갈게. 어렸을 때 살쾡이를 돌로 맞춰 죽인 일이 있었다. 갑자기 얘들아 살쾡이 얘기가 나와. 그럼 여러분 자, 이 성준이가 얘들아 차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약간 뭐라고 봐도 돼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쵸? 유사 경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두 가지 해석을 쓸게. 내가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이거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해서 연상했다고 봐도 되지만 내가 사사고가 났던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쾡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봐도 되고. 자, 근데 어렸을 때 이야기였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들아 과거를 회상했는데 다시 또 뭘 하는 거야? 또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이 또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줄게. 자, 돌을 던진 건 맞추려고 했던 게 맞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동물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놀아본 적 그런 거 없으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게 컴퓨터가 우리 학교에 이제 전체 학생들을 들어온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얘들아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할 수 있게 그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놀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밖에 가서 노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랑 뭐 하면서 노냐면 얘들아 돌로 개구리 맞추기 돌로 막 그냥 뱀 맞추기 막 이러면서 노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얘네 우리가 어렸을 때 얘네 죽이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냥 어떤 재미를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재미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살쾡이가 맞아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던졌는데 죽었다는 거지. 즉 이 말은 어렸을 때 성중이는 의도를 가지고 얘들아 동물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살쾡이는 거짓말처럼 픽 쓰러졌고요. 여러분 그 살쾡이가 얘들아 맞아서 뒤집어지는 다리를 이렇게 뻗었대요. 내 다리를 뻗은 모습이 누구랑 똑같아요? 차 사고 난 그 전용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고가 난 군용차의 네 바퀴가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과 유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사성 때문에 계속 여러분 회상이 되고 얘들아 연상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어린 그는 너무 놀랐죠. 그래서 두 손을 가슴 위에 웅크리고 선자에서 무서움을 떨었다. 여러분 이 무서움을 떨고 있는 건 여러분 아까 군용차 사고랑 난 거랑 지금 살쾡이 사건이랑 똑같아 아니면 달라? 맞지?
왜냐면 여러분 군용차 사고가 나도 그게 두려웠다, 무서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감정도 똑같아. 자, 의도가 없었던 것도 그 다음에 감정도 동일하다는 게 모두 똑같아. 자, 그는 그곳을 도망쳐서 엄마에게 달려갔는데 엄마는 그를 꾸짖었고 왜 그걸 던졌어? 왜 그렇게 해서 죽여? 그는 울었고 엄마는 등을 쓰다듬어줬대. 여러분 쓰다듬어주는 행위는 뭐야 얘들아? 아들을 위로해주는 행위를 한 거죠. 엄마가 위로도 해주고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그의 무서움은 적지 않게 다 풀렸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적이 풀렸다는 건 여러분 감정이 해소가 되더라. 근데 이번 경우에는 군용차 사고에서는 자기를 꾸짖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죄책감을 없애줄 엄마가 없어 얘들아. 이 군대에서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선생님 옆에다가 안 적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보자 얘들아. 우선 군용차 사건이고 살쾡이 사건이 있는데 자 군용차 사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저번 여름날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고 여러분 살쾡이 사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더 과거의 이야기죠. 자 군용차 사고도 여러분 지금 여기 내 다리가 보일 정도로 전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살쾡이 사건에서도 살쾡이가 내 다리를 뒤집어서 죽었어. 자, 이 두 사건 모두 다 여러분 지금 얘의 의도가 있었어 없었어? 성중의 의도 없었지. 의도 없어. 의도 없어. 의도가 없으니까 더 얘들아 감정이 어떠냐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죄책감이 드는 거죠. 둘 다 모두 다 두려움과 무서움, 죄책감이 든 거예요. 자, 근데 어렸을 때는 이 감정을 누가 해소해줬냐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이걸 해소해줬거든? 그러면 이 감정이 해소가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군용차 사건에서는 엄마가 있어 없어?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럼 여러분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군용차 사건하고 살쾡이 사건은 여러분 똑같은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이제 살쾡이 사건 그럼 빈칸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살쾡이 사건은 여러분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그치 의도하지 않았다. 자 놀람과 두려움에 떨던 어린 성중이가 엄마의 뭐와 뭐로 얘들아 우선 엄마한테 꾸짖음을 들었으니까 질책 엄마가 등을 쓰다듬어 주었잖아. 그게 뭐였어 얘들아? 위로. 그렇지 이걸로 안정이 된 거죠. 자 군용차 사고로 여러분 자신의 저주 때문에 발생했다고 여기는 성중이는 이걸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성중이의 얘들아 무슨 감정이 죄책감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넘어가자. 자 그는 그와 그 사고 사이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그건 분명하진 않았다. 왜 분명하지 않았냐면 10초 동안 있었던 거니까 자기가 진짜 저주를 내렸나 안 내렸나 이런 생각이 잘 들지도 않았던 거야. 자 분명한 건 다만 귀에 박힌 소리치는 신음소리는 기억이 난다는 거야. 여러분 자 이 사람한테 어떤 여러분 트라우마가 뭘로 각인이 된 거냐면 소리로 트라우마가 각인이 된 거야. 자 아라고 하면서 죽음이 그를 스쳐갔다. 스쳐서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를 향해서 쏜 화살이 엉뚱하게도 무고한 사람의 가슴을 맞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향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화살을 쏜 건데 그게 의도치 않게 여러분 이 화살이 누구를 맞았어? 여러분 다른 중의를 맞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야. 즉 자기 대신에 무고한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자책감이 생기죠. 자 아라고 해서 계속 소리가 들려. 이 소리는 계속 감정을 끄집어내주게 해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도봉산 산보에서 여기 공간이 아까
17번 국도였는데 이제 도봉산이 되었네.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현재. 과거에서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야. 자, 이때 돌아왔는데 성중이는 술에 취해 있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 뭘 마셔야 돼? 술을 마셔야 돼. 술은 여러분 죄책감을 뭐 하려고 하는, 해소하려고 하는 매개체죠.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얘가 잊으려고 여러분 노력은 하는데, 근데 여러분 술은 영원히 해소돼요? 일시적 해소죠. 그쵸? 여러분 선생님 빈칸 안 만들어놨어요 얘들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중이 얘들아 아까 그 막 귀, 그리고 성중이가 얘들아 막 총을 막 쏘면서 쾌감을 느꼈잖아. 근데 성중이가 쾌감을 느꼈던 건 군대라고 하는 공간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성중의 병은 과거에 경험했던 이런 이 정신적인 충격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했을까? 그럼 여러분 후성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만보도 하고 선생님 얘들아 여운항골도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할 거거든? 혹시 저번에